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서의 대표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돼서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케이서 웨비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2015년, 25년도 세 번째 시리즈로 첫 번째 우리 메타아나리시스 정혜도 교수님께서 강의 주셨고 2개월 전에 이동석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어떤 의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레벨 오브 에비던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인 RCT에 대한 내용으로 좀 꾸려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환자들을 보면서 또 이제 그뭐 아주 바쁘시긴 할 텐데 지금 RCT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초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도 경험해보고 아니면 또한 이제 해보신 분들의 또 경험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워낙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어, 김범수 교수님을 모셨고요. 이번 주제는 RCT 엔도유롤로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진행을 보도록 할 계획이고 워낙에 잘 아시지만 김범수 교수님은 경북의대에서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하셨고 현재는 지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빈혈학교실에 교수로서 재직 중이십니다. 일본 도쿄의 GKS 신장 재생 및 줄기세포 연구도 하셨고 워낙 저 학회에서도 많은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케이스에서는 국제교류 이사로서 또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저 내용을 미리 좀 보긴 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팀을 꾸리셔서 RCT도 하시고 또 좋은 결과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범수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돌릴 예정이고 계획이고 여러분 다 이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Q&A를 통해서 또 많은 의견들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범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의대 김범수입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의뢰하셨을 때 제가 뭐 RCT를 아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도 아닌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고 제가 어떻게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러니까 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바닥에서부터 이런 걸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물론 여기에 지금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또 많이 연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공유했으면 하는 아마 그런 취지로 저에게 의뢰를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오늘 강의를 일단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사실 의과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1시간, 1시간이 아니라 30분 이상 하는 강의를 최근에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배경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까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RCT를 준비하고 또 좋은 RCT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공부했던 바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RCT라고 하면은 물론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풀어서 말하면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랜더미제이션을 통해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어떤 비교 연구를 해서 좀 더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그런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CT는 여러 이제 과학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어, 이 어떤 이제 새로운 약이라든지 뭐 치료법, 인터벤션 이런 게 있을 때 그 효능성이라든지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 연구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함되게 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랜더미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룹핑이 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바이아스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대부분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환자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랜더미제이션 할 때 뭐 주사위 굴리기를 했었죠. 이제 이것도 일종의 랜더미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엔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겠지만은 이 랜더미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게 되고 어떤 인터벤션 조치를 하게 되고 그 나온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런 에비던스 피라미드에 대한 그런 각 리서치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 리포트라든지 케이스 시리즈는 아무래도 에비던스가 조금 낮은 연구가 될 거고 저희 이제 의사로서 또는 뭐 의과대학에서 또는 이런 자연과학자로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가 되겠죠. 그 그걸 이제 조금 더 넘어서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는 랜더미제이션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 있을 거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RCT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에비던스는 이 시스테마틱 리뷰라든지 메타 아날리시스 같은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임상 연구라고 하면은 파이널 크라이테리아에서 어떤 점들을 이제 갖춰야 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환자 숫자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성이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블 할 수 있는 그런 스코업이 있어야 되고 흥미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이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임상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T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엔도유롤로지 분야죠. 엔도유롤로지 분야는 대부분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어떤 수술적인 내용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벤션을 하게 되는 거죠. 약물을 쓰는 우리 메디칼적인 부분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메디칼적인 부분에서는 약을 쓰고 또는 플라시보를 쓰기 때문에 피험자도 어떤 약을 먹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연구자도 이 연구 중에는 모르게 되는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가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인터벤션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연구자는 당연히 어떤 수술을 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험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리가 수술 동의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RCT라 하더라도 블라인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바이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엔도유롤로지 분야에서는 그러다 보니 아주 하이 레벨의 저널에는 엔도유롤로지 분야의 연구들이 조금 퍼블리시 되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요. 이 3년 전에 NEJM 우리가 이제 의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제 높은 임상 저널 중에 하나인 NEJM의 이 스톤 엔도유롤로지 분야에 물론 이제 이 수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스톤과 관련된 이 RCT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봤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URS나 RIS를 시행할 때 반대쪽에 있는 증상이 없는 작은 신장 결석이 있을 때 이거를 제거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제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냐, 이거를 RCT로 비교를 하는 멀티센터 스터디였고요. 그래서 동측의 URS, RIRS를 할 때 증상이 없는 7mm 미만의 작은 결석을 랜더미제이션을 통해서 제거한 그룹과 제거하지 않은 그룹을 굉장히 오랫동안 팔로우를 해서 재발에 대한 분석을 했던 연구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RCT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0명 이상의 최소한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환자들이 들어갔고 어떤 이유로 이제 탈락이 됐다든지 몇 명이 이제 5년 팔로우업을 완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면서 작은 무증상의 결석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추후에 재발률이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면서 엔도유로지보다도 디자인을 잘 하고 또 이 리절트를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하이 퀄리티 저널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이제 좋은 연구들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CT를 그러면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 연구를 시작을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 이제 RCT를 한 거는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임상 교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환자를 보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임상적인 니즈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때부터 이제 결석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URS나 RIRS를 하고 나서 WJ 스텐트를 가지게 된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WJ 스텐트를 가진 환자들이 팔로우업을 수술 후에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런 이리테이션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WJ 스텐트를 뭐 경우에 따라서 넣지 않는다라든지 뭐 약을 쓴다라든지 또는 스텐트 뭐 포지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리테이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이리테이션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고 마침 그때 이제 다양한 종류의 WJ들을 제가 학회 부스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되면서 WJ 스텐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리테이션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는 게 있다면 좀 그런 종류의 스텐트를 쓰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연구를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만 해도 제가 말시트에 대한 개념이 크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냥 적절한 숫자의 환자를 통계적인 파워가 있을 만큼 모아서 프로스펙티브하게 랜더미제이션을 통해서 시행하면 되겠구나. 뭐 우리 병원 단독 병원 자체로 수술을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뭐 싱글 센터로 해도 될 것 같고 환자한테는 어느 WJ를 어떤 걸 쓴다는지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블라인딩이 될 거고 이 연구자는 결국은 이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하는 연구자는 서전은 알겠지만은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하는 연구자는 이 어느 스탠트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최종 분석하는 사람은 블라인딩 처리를 해서 더블 블라인드라는 뭐 그런 내용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C사에서 나온 스탠트 조금 스티프합니다. 지금 그런 스탠트를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그런 스탠트들과 비교하면 좀 스티프한데 그 기존에 쓰던 이제 그 C사에서 나오는 스탠트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B사에서 나오는 좀 더 소프트한 그런 스탠트가 마침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다른 B사에서 이제 폴라리스 울트라라고 하는 이렇게 듀로미터 타입의 스탠트가 나오면서 이 세 가지 스탠트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계획서를 써서 IRB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스터디를 수행하고 이런 스탠트들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리테이션을 비교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쭉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을 수술을 하고 수술 전날 이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어떻게 할지 정하고 수술을 하고 한 2주 후에 스텐트를 제거하고 4주 후에 외래 팔로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당연히 이제 유레터 스톤이든 뭐 레날 스톤이든 뭐 URS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RIRS가 아주 흔치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레터 스톤으로 URS를 하는 환자였고 이 뭐 이렇게 이제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양측으로 하면은 WJ를 두 개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어, 이리테이션이 좀 더 심할 수 있어서 바이아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측은 제외를 하고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뭐 캔서 환자라든지 또는 스텐트를 예정보다 오래 유치를 해야 되는 유레터에 손상이 있거나 뭐 스트릭처가 있거나 또는 이 이리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배뇨 증상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은 제외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행 일정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서 수술
평가를 위한 입원했을 때, WJ 스텐트 리무브 했을 때, 그다음에 혈액 팔로 없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고, 이 당시만 해도 USSQ가 코리안 버전으로 아마 밸리데이션이 되기 전인가 아니면 되어도 얼마 안 돼서 제가 인지를 못했는지 하여튼 USSQ를 쓰지는 않고 IPSS와 OABSS를 쓰고 VAS를 통해서 이제 페인 스케일을 매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유롤로지라고 하는 어쨌든 SCI 저널에 퍼블리시는 되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RCT를 했지만은 이 임팩트 팩터가 1점대 저널, 그것도 이제 SCI가 증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가 돼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죠.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좀 RCT를 잘 해볼까? 마침 이 무렵에 이제 이런 스터디 관련, 리서치 관련 그런 강의들을 제가 또 좀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중에 이제 컨설트 스테이트먼트라는 이런 이제 이 연구 RCT에 대한 이 연구 디자인에 대한 그런 문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뭐 연구 조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RCT를 수행할 때는 이런 컨설트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대부분의 어, 퀄리파이드 된 저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억셉트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 2010년도에 발표되긴 했지만 그 후에도 몇 차례 업데이트를 거쳐서 올해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아마 메일로 다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 테이블들을 보시면은 RCT를 할 때, 그리고 RCT를 한 논문을 작성할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잘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따라서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기술하시게 된다면은 사실은 아주 리뷰어에게 크리틱을 많이 받지 않고 잘 억셉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 부분에서는 이 RCT를 했다라는 그 부분을 타이틀에 반드시 기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RCT를 시행할 때 당연히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시행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스터디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문헌은 찾아보면 되죠. 이미 퍼블리시 된 논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미 발표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뭐 펀메드라든지 문헌을 찾아보시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아직 퍼블리시는 되지 않았지만 온고잉 하고 있는 스터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헌에는 없어서 이런 걸 해보자고 하는데 근데 사람 생각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 이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RCT를 하게 되면은 저널들에서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CT를 할 때는 반드시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하시고 번호를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유사 연구가 혹시 진행 중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내가 뭐 힘들게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유사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나보다 빨리 퍼블리시가 되면은 그만큼 그 연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하이 퀄리티 저널들은 대부분 데이터 쉐어링 요구를 한다는 건 잘 아실 테니까 데이터는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RCT를 할 때는 저는 처음에는 뭐 특별히 이 뭐 그랜트라든지 펀딩 없이 이렇게 뭐 저 혼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 이제 아주 하이 퀄리파이드 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웰 디자인된 잘 준비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펀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거냐. 대부분 제약회사와 같이 하게 되는 이 RCT들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어떤 신약이 개발되고 RCT를 할 때는 이제 그 회사에서 펀딩을 할 테니까 그러면 또 이해 상충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유명한 저널들에 실린 그런 RCT 연구들은 보시면 다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다. 멀티센터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이런 RCT를 했다는 내용들 대부분
제목에 들어갑니다. 이 논문에서도 에디터라든지 심사자 입장에서도 많은 논문을 받다 보면 특히 하이 퀄리파이드 저널에서는 많은 논문들이 투어가 되다 보니까 이 에디터나 심사자들이 꼼꼼하게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목이랑 초록 정도까지 보고 거기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뭐 에디터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목에 들어가야 당연히 에디터나 심사들이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물론 RCT가 아닌데 이렇게 적어 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잘 RCT를 수행하였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조차 못하게 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목에도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은 국내에서는 이제 크리스, 클리니컬 리서치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최근에까지도 그 국가 그 정보기관 화재로 인해서 여기 접속이 안 됐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접속이 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소개말, 임상연구 등록하는 방법, 등록 절차 안내집도 있고 FAQ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검색하는 것도 첫 화면에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연구가 있으실 때 미리 유사 연구를 어떻게 온고잉 되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없으면은 하기 전에 등록을 해서 여기에다가 리스팅을 하고 그 넘버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 무료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clinicaltrials.gov라는 사이트에서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하는데요. 그 크리스에만 등록을 해도 뭐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아주 높은 저널을 타겟으로 한다면 SCI급 저널 중에서는 특히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번호를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크리스 번호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번호를 요청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리 또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도 검색을 해보시고 등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은 연구 계획서를 쓰고 이제 수행을 하실 텐데요. 그 이제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대상 환자라든지 어떤 코드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 특히 디자인,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이 되어야 되고요.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익스페리멘탈 그룹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내가 슈피리어리티 한 걸 볼 건지 이퀴밸런스 한 걸 볼 건지 아니면 넌 인피리어리티 한 걸 볼 건지를 일단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대상자의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통계 연구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이제 엔도유롤로지 테크닉을 이제 새로운 내가 뭐 복강경이든 로봇이든 뭐 엔도스코피든 이제 새로운 테크닉을 내가 세팅을 해서 이게 기존에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방법하고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이게 내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발표를 하고 싶고 입증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슈피리어리티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이게 뭐 기존의 방법과 내가 결과론적으로 어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우월하진 않더라도 단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숫자가 뭐 얻을 수 있는 뭐 편리함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훨씬 또 상세가 되기 때문에 어, 이펙티브니스 면에서는 우월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동등성만 유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퀴벌런스 테스트를 해도 됩니다. 또는 못하지만 않아도 된다. 못하지만 않아도 그 부수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찬스가 크다라면은 또는 non inferiority 테스트를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지식이 좀 없다, 자신이 없으면은 이제 통계를 하시는, 의학 통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스터디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통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 통계 하시는 분들하고 뭐
소속 기관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주변에 보시고,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ligibility criteria는 어떤 환자들을 인클루전 시키고 익스클루전 시킬 건지를 어, 이제 다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어떤 이제 뭐 내용들이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연구의 아웃컴,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뭘 보겠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뭘 보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분석해야 되는 팩터들이 들어가고 통계적인 연구 방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샘플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이, 이 부분이 샘플 사이즈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리뷰어들이나 에디터들이 RCT라고 했다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은 이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에비던스를 가져와 달라고 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뭐 바로 그냥 리젝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WJ 그 스텐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리테이션을 자극을 줄이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높은 저널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징한 이제 RCT가 이 2019년에 이제 발표됐으니까 2010 한 7년 뭐 18년 이럴 때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양한 이제 스텐트들이 이미 이제 확립이 되고 뭐 약제들도 확립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다이아미터를 줄이면은 스텐트의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블레드 이리테이션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존에 6프렌치 WA 스텐트를 많이 쓰는 거를 5프렌치 스텐트를 썼을 때 환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프렌치 그룹과 6프렌치를 그룹을 해서 환자들만 블라인드를 해서 싱글 블라인드로 RCT 멀티 센터 스터디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 병원이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보시면은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쭉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게 됩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했고 싱글 블라인드고 뭐 RCT를 멀티 센터로 했다. 환자들은 랜덤하게 뭐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그다음에 이 랜더미제이션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술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연구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논문에 당연히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연구 계획서, IRB에 제출하는 연구 계획서에 이미 작성이 되게 되고, 이 부분들을 대부분 논문으로 이제 영어로 옮겨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만 잘 작성을 하시고, 계획서대로 연구가 잘 수행이 된다면은 논문 쓰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수술하고 일주일 내외로 WJ 리무브를 하고 외래 팔로업을 했던 환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목표 환자 대상자를 역시나 어떻게 이제 산출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저희도 통계학 하시는 분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세 개 병원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숫자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전체 일단 106명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이 WJ 스텐트로 인한 이제 페인 스코어를 차이를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이제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에서는 어, 이런 블레드 이리테이션이라든지 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스탠트 마이그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퀴벌런스 트라이얼 5프렌치가 6프렌치랑 했을 때 이 페인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5프렌치 더 작은 걸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런 이제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106명의 환자가 이제 총 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당연히 이제 성인에서 이때는 이제 유레터스톤, 레널스톤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되었고 양측성 제외하고 임신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이 스텐트에 이리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페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먹고 있다든지 스텐트를 오래 유지해야 되는 환자들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랜더미제이션을 하실 때 또 여기서 이제 컨설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랜더미제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랜더미제이션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이 결국은 바이어스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리스트릭션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 알로케이션 컨실먼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봉인 이제 랜더미제이션을 하고 나서 이 봉인에서 언제 또 오픈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제 알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누가 또 알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기술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걸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 랜더미제이션을 한 다음에 각 특히 멀티센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랜더미제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랜더미제이션해서 나눌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그 연구비라든지 어떤 케이스별에 따른 뭐 어떤 그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 특정 뭐 제품을 쓴다든지 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용 숫자만큼의 연구비가 결정되는 연구를 할 때는 이 전체에서 랜더미전에서 기관별로 나눌 경우에는 기관별에 따라서 이 필요한 그 연구 그 익스페리멘탈 그룹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블라인딩은 이제 환자를 블라인딩을 할 건지 아니면 양쪽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 통계적인 분석은 프라이머리 아웃컴, 세컨더리 아웃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미싱 데이터들은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 역시나 고려를 해서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요건 부목 사이즈에 따른 연구에서 이제 랜더미제이션 시에 5프렌치 그룹, 6프렌치 그룹 이렇게 이제 어, 각각 53명씩 배정을 하는데 무작위 배정표 근거해서 봉투에다가 이걸 이제 넣고 각각의 이제 이 전체에서 해서 각 기관별로 나누고 이거를 수술 전에 이제 뜯어서 이제 확인을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의사에게 알려주고 의사가 어떤 WJ를 쓸 건지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을 혹시나 연구 계획서에도 작성을 하고 논문에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RCT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 첫 번째 피겨 1번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플로우 차트가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RCT를 했을 때 전체 몇 명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룹핑을 하고 몇 명이 탈락하고 몇 명이 뭐 완료하고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표로 그림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제 당연히 이것도 연구 이제 환자를 모집하고 환자를 팔로우를 해야 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또 팔로우를 하고 뭐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 타임라인에 따른 그런 내용들 역시나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군과 대조군은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결과에 들어가야 되고 베이스라인 데이터들, 당연히 아까 우리가 스텐트에 대한 비교 연구긴 한데, 환자들의 기본 베이스라인 데이터들에 대한 언급도 하게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몇 명이 이제 분석에 포함되어 있고, 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평가는 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아웃컴, 세컨더리 아웃컴 외에도 또 혹시라도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RCT를 이 어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특정 회사와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당연히 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근데 RCT가 거기에 맞게 돼주면 좋겠지만은 또 그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연구비를 지원한 회사에서 또 기대했던 그런 값이 못 나오고 오히려 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 하실 때는 프라이머리 아웃컴 또는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내가 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이해 상충 관계에 따라서 어, 연구비 지원 기간에 아주 누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이 연구에 좀 넣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아날리시스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다라는 결론들이 대부분의 이제 펀딩 있는 RCT 결론들은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연구 수행 후에 분석을 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건데요. 역시나 이제 제가 했던 그 논문을 예로 보여드리면은, 이 알고리즘은 이제 환자를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최종 등록을 하고 랜더미제이션을 이렇게 이만큼 했다. 그래서 5프렌치 그룹과 6프렌치 그룹을 이렇게 했는데, 6프렌치 그룹에서는 이제 스테트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드랍아웃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분석에 들어갔다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논문 첫 번째 표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어, 데이터들이 뭐 성비라든지 나이라든지 BMI, 스톤 캐릭터, 그다음에 수술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했던 이 스텐트 관련 페인이라든지 이리테이션을 이제 이때부터 USSQ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에서는 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은 오히려 USSQ 유리너리 심플 스코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이 페인에서 차이는 뭐 없다고 우리가 했고, 이런 오히려 이리테이션이 적기 때문에 작은 스텐트를 쓰더라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저널에 가기는 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기서 좀 더 높은 이제 RC 저널에 실을 수 있는 RCT를 한번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헌 검색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또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논의도 했었는데요. 마침 이제 이 무렵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선생님들이 RIRS를 할 때 이제 영상을 플로로스코피 시암을 쓰지 않고 이제 수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 RIRS를 하면서 시암을 많이 당연히 쓰실 텐데요. 쓰다 보니 뭐 실제로 안 쓰는 날도 많았고, 또 이런 어떤 이제 납 가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수술실도 복잡하기도 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쓰고 했는데 괜찮은 느낌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든지 아주 소규모의 RCT는 있었지만은 웰 디자인된 RCT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이제 시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연구비도 좀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2020년도 이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운 좋게 이렇게 이제 저널 오브 유롤로지에 작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 한남 비뇨의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운 좋게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연구 계획서에는 당연히 연구 목표, 내용, 방법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대부분 이제 논문 쓸 때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RB 관련 내용이라든지 어떤 에시컬한 부분, 헬싱키 선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다. 그다음에 환자들은 다 적절하게 다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고 했다. 그다음 스터디 디자인이라든지 세팅, 파퓰레이션 이런 거 할 때 프로토콜 아이디 이렇게 어떤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레지스트레이션 했는 넘버, 그다음에 이 연구들은 콘솔트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서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어 줘야지 이런 하이 퀄리티 저널에서는 리뷰어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 제외 기준 역시 뭐 지금까지 많이 했던 연구들이기 때문에 크게 유사하게 그대로 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대상자 산출 근거는 좀 더 이걸 이제 좀 잘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 번 이런 통계학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이 non-inferiority test, 결국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저희가 이제 스톤 프리 레이트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라디에이션을 쓰지 않아도 물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세이프티 측면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라디에이션을 썼을 때랑 쓰지 않았을 때랑
스톤 프리 레이트가 일단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보고 싶었고,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이제 그런 컴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톤 프리 레이트에 따라서 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환자가 확보가 이렇게 이제 인롤이 되었으니까 유사한 연구에서 이번에는 non inferiority 테스트. 그러니까 이 스톤 프리 레이트가 라디에이션을 쓰지 않아도 썼는 그룹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안전성에서도 나쁘지 않다면은 라디에이션 안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non inferiority 테스트 이걸 우월성 연구를 하겠다, superiority 테스트를 하겠다면 환자 숫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이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non-inferiority 테스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탈락률 고려해서 134명, 각 분당 67명의 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다기관이니까 한 140명 정도를 해서 5개 기관이 나눠서 각각의 기관별로 이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뭐 연구 진행 방법은 기존에 했던 거랑 당연히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이제 이 스톤 프리 레이트를 1차 변수로 보고 2차 변수에서 오퍼레이션 타임도 보게 되죠. 라디에이션 안 썼을 때 스코프로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수술 시간 괜찮을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유레트럴 인저리 같은 라디에이션을 보지 않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다음에 뭐 입원 기간, 추가 시술 유무 이런 것들 같이 보게 되고,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어떻게 한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다 기술을 하게 됩니다. 저도 통계는 제가 뭐 아주 잘 하는 편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항상 통계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이제 스크리닝은 이렇게 했고, 그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만큼 탈락을 해서 140명이 등록되고, 랜도미제이션 해서 각 분당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탈락이 돼서 최종 이만큼이 등록이 되었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는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라디에이션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 간에 스톤 프리 레이트 차이가 없고 유레트 인저리 차이가 없다. 다만 라디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안 쓴 그룹은 당연히 제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라디에이션 안 쓰고 해도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또 조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논문 아직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고 올해 이제 연구가 끝나서 이번 KUA에, 지난 KUA에 저희가 포스터 발표를 했던 연구인데요. RCT를 더블 블라인드로 좀 제대로 된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회사에서 또 이렇게 이제 해보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로박솜, 이제 어느 회사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고, 유로박솜을 지금 뭐 많이 쓰실 텐데요. 수술 전후에 URS나 RIS 전후에 유로박솜을 썼을 때 UTI의 예방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를 역시 또 타기관으로 더블 블라인드로 시행했고, 마침 회사에서 연구비 지원도 해주고 약 유로박솜이랑 플라시보까지도 똑같은 모양의 플라시보까지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많은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 무렵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아, 코로나 끝나기 아니군요. 이게 약간 코로나 무렵이 되면서 조금 지체가 됐었고요. 끝나고 또 의정 사태가 또 겹치면서 조금 더 지체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그럭저럭 연구는 이제 끝나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해관계가 물릴 수 있죠. 이 약을 썼는데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당연히 요로 감염 발생률을 비교하는 건데, 혹시라도 좋지 않거나 뭐 차이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럼 이제 세컨드리 아웃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기면은 중증도라든지 치료기간, 동반 합병증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이제 이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팩터들을 가지고서 역시나 또 분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로박성군이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고요. 이 앞에 내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요로 감염에 과거력이 있는 환자라는 이 단서가 붙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냥 RIRS나 URS에서 유로박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IRB에서 이 유로박솜이
URS나 RIS 환자한테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식약처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물론 식약처 승인 받고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허가 사항인 요로 감염, 재발성 요로 감염일 때 허가 사항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로 감염의 과거력이 있다는 조건을 붙이니까 IRB에서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통과를 다 시켜서 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퍼블리시 되시면 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연구비도 받고, 연구 계획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 이건 제가 PI는 아니고, 다른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데서도 이제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자메닉스라는 로봇 RIRS 이제 이 기술을 신의료 기술 획득을 위해서 지금 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RCT 오픈 라벨 넌 인피리어티 트라이얼로 하고 있고요. 이 자메닉스를 적용한 군과 기존에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RIRS 하고 있는 두 군으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실시 기관이 한 기관 더 늘어서 5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232명을 랜더미제이션해서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랜더미제이션도 좀 더 층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결국은 수술 결과도 보고 뭐 안전성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수술 결과가 이 레날 스톤이라는 것이 또 사이즈만 비슷하다고 다 되지 않죠. 또 물론 사이즈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 또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석의 크기를 15mm 기준으로 그 이상이냐 그 이하냐 결석의 위치가 로우폴이냐 넌 로우폴이냐에 따라서 랜더미제이션을 다 서브 그룹핑을 해서 이 결석의 캐릭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는 그런 점이 특이점이 있고요. 선정 기준, 제외 기준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평가 변수로는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당연히 스톤 프리 레이트를 보게 되고요.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수술 시간, 통증, 그다음 뭐 재원 기간, 그다음 뭐 고시적 방법으로 전환율, 시술자의 피로도, 마비도, 그다음에 결석 제거 속도라고 해서 이 수술 시간 중에서 스톤을 레이징하는 타임, 바스케팅하는 타임, 내비게이션하는 타임을 각각 또 세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야 우리가 어떤 테크닉한 수술 테크닉한 부분을 분석을 할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뭐 헤마추리아라든지 요관 손상, 뭐 레이저로는 조직 발생,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술 중에 좀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요. 정리 드리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RCT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최대한 많은 아티클들을 찾아보고 유사 연구가 기존에 있지 않는지, 그다음 디자인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RCT를 할 때는 뭔가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 새로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내세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시고 스터디를 하시고 나중에 문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디자인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프로토콜 디자인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하다면은 뭐 선배, 주변의 선배, 동료 또는 통계학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시고 또는 유사한 또는 좀 유사하지 않더라도 뭐 비슷한 그런 방식이 있다면은 웰 디자인된 RCT를 잘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 항상 스터디를 하기 전에 일단은 논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퍼스트 드래프트를 작성을 해서 뭔가 내가 스터디 프로토콜에 빠진 게 있지 않은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리뷰어의 입장에서 또 한번 크리틱을 가지고 보신다면 스터디를 잘 준비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범수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실 뭐 주제 선정에 있어서 그 임상적 니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점에서부터 사실 지금 이제
저널의 어떤 그 편집자로서의 어떤 내용까지도 얘기를 잘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참석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좋은 시간이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래도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걸로 해서 많이들 도움을 받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조금 뭐 다른 질문이 아직 뭐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음,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지 좋은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단일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티센터로 3개 병원, 5개 병원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샘플 사이즈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좋은 에비던스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다른 약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엔도크리놀로지 분야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게 좀 수술법이라든지 수술 장비 그리고 어떤 경험 수준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스탠다다이제이션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공동 연구 팀을 좀 구성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혹시나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좀 요새 느끼는 거는 요새 진료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거에 대한 RCT도 좀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병원에서는 이게 도입이 안 되는 상황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런 허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버컴할 수 있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게 사실 맞고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약만 쓰는 연구이면은 뭐 멀티센터 스터디를 해도 대부분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수술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뭐 자메닉스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이제 라디에이션 프리 스터디를 할 때는 특히 라디에이션을 이제 서브 프리로 하신 지가 얼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조금 또 여러 번, 뭐, 그 전에 미리 또 조금 세팅이 필요하시고, 거기에 대한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조언도 좀 필요하고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저는, 또 이게 멀티센터 스터디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리프로듀스빌리티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리서치에 있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놨을 때, 그게 비기너나 아니면 이제 조금 갓 비기너를 벗어난 미들 익스피리언스드 서전에서는 재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멀티센터로 함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경험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부분들을 모았을 때 나오는 데이터는 리프로듀스빌리티가 있지 않을까. 조금 비기너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충분한 디스커션과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리 좀 같이 평소에도 꾸준히 이런 뭐 어떤 케이스라든지 뭐 수술 경험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으면은 더더욱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행히 이제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뭐 대구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저희 결성 모임들을 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특성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아까도 좀 한계점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 인더스트리 스폰서드 한 RC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바이어스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데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예, 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어떤 연구를 할 때, 특히 저희가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할 때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연구비, 우리가 이제
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연구자로서 연구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비라는 것이 물론 이제 학회에서 어떤 학회에서 이제 주는 연구비라는 거는 뭐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연구를 수행할 때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는 않죠. 이제 인더스트리가 포함이 돼야 조금 넉넉한 연구비가 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하고자 하는 처음 가장 먼저 보고자 하는 고울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겠지만은 제가 특히나 했던 이제 유로박성을 썼을 때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유로박성을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이 이 요로 감염 발생률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로박성을 쓰지 않아도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았거든요. 쓴 그룹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사실 보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안전장치로 유로박솜을 썼을 때 그러면 뭐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랩에서 뭐 우리가 이제 인펙션과 관련되는 WBC라든지 뭐 CRP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랩 항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좋을 수 있냐 아니면 이제 UA나 유린 컬처를 수술 직후에도 하고 수술 후에도 하고 했을 때 당연히 수술 직후에 뭔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장치들을 조금 더 두는 것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거를 넣다 보면 연구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다기관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어떤 가능한 근데 우리 임상 실제 프랙티스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 크게 저촉되지 않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키도록 디자인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질문창에 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alternating assignment라는 방법도 있던데 이것이 quality는 randomiz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윤석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alternating assignment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홀짝처럼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넣는다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 민현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일단 답을 주셔도 예, 맞네요. 예, 맞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예, 네네.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alternating assignment를 이게 리뷰어들이나 에디터들이 아주 뭐 웰 랜더마이즈드 된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의사가, 이 연구자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다음에는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 다음에는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셀렉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자메닉스를 하고 있는데, 자메닉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자메닉스를 했는 그룹을 어떻게든 결과를 좀 잘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은 얼터네이팅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환자를 인롤 시킬 때 자메닉스 사례가 올 때는 비교적 좀 크기도 작고 쉬운 결석을 넣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아주 높은 방법으로는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전화를 실으시려면 얼터네이팅 어사이먼트는 조금 피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지금 뭐 더 질문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뭐 시간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도 있고 지금 또 식사 시간 딱 맞춰서 제가 진행했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딱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참석해주신 분 중에서는 뭐 정책 쌤도 같은 그룹에서 하고 계시고 오경진 쌤도 들어와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그런 공동 연구할 수 있는 파트너를 이렇게 팀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파이널 커멘트 혹시 뭐 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RCT 시작하신 분께 간단하게 뭐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RCT를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워낙에 여러 선생님들이 통계도 잘 하시고 또 문헌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비교적 좀 어, 그 메타 아날리시스라든지 그런 시스테마틱 리뷰 쪽의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잘 스터디가 된 그런 연구들이 또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도 실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제 저희가 어, 의학을 연구하는 의사 입장에서 그래도 RCT가 가장 골드 스탠다드 연구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로 이제 환자를 봄에 있어서 어떤 좋은 테크닉 또는 약 어떤 또는 뭐 모듈레이션 이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누군가가 하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은 한 번쯤은 그래도 챌린지를 해보시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또 좋은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하셨다시피 에비던스를 결국은 쌓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시스템 리뷰 같은 게 나오려면 좋은 또 RCT들이 있어야지만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RCT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임선적인 궁금증 니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언제든지 뭐 좋은 결과들 많이들 좀 발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마칠 예정인데 좀 파이널 그 어나운스멘트를 좀 드리면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올해 세 번째 지금 진행하는 이런 웨비나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그런 자료들 다시 한번 보시고 싶고 하신다 그러면은 저 유튜브 대한비뇨기 내시경 로보트학회 채널이 있고 거기를 통해 들어오시면은 다 녹화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번 것도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로서 이 리서치 웨비나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는 좀 쉬고 3월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2026년도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만간 기존에 세 번에 걸친 그런 웨비나에 대한 설문을 한번 보내드릴 예정인데 참여해 주셨던 거에 있어서 의견 주시고 또 어떤 자료로 다음번에 같이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또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그런 연구에 어떤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내용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 경험들 공유해 주신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어떤 웨비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